정지된 얼어붙은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약 45억 년 전의 고대 세계입니다. 태양광선에 의해 거의 가열되지 않고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어요. 이 세계는 우리 달보다 작지만 명왕성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 이름은 유로파예요. 목성의 6번째 위성이자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죠. 하지만 이곳의 가장 멋진 점은 바로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유로파를 태양계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장소 중 하나로 꼽습니다. 유로파에는 수심 64에서 160km의 거대한 짠물 바다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두께가 16에서 32km로 추정되는 얼음층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얼음 껍질에 균열에서 물기둥이 분출하여 유로파의 바닷속 내용물이 우주로 방출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생명체를 찾는 탐사선이 이렇게 깊은 환경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긍정적인 면은 과학자들이 이미 유로파 표면에 훨씬 더 가까운 곳에 더 얕은 웅덩이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음 아래 1.6k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반가운 소식이에요. 우선 유로파의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래의 탐사선들이 이러한 생명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 얕은 웅덩이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순전히 우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연구를 이끈 과학자 라일리 컬버그는 우연히 동료인 행성과학자의 프리젠테이션을 보게 되었어요. 그 과학자는 유로파 표면의 이중 능선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컬버그는 지구에서도 비슷한 능선을 본 적이 있다는 걸 기억했죠. 지구에서는 이러한 지형이 드물지만 유로파에서는 훨씬 더 많아요. 후속 연구에 따르면 목성의 달에 있는 능선은 지구의 능선과 유사한 특정 주기의 결과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기에서 액체 상태의 물은 고압 환경인 빙상 내부에서 얼었다가 녹죠. 이로 인해 빙상이 계속해서 위쪽으로 이동하여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적어도 지구에서는 그래요. 유로파에서의 과정도 비슷하다면 얕은 물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로파의 온도, 압력, 화학적 특성은 매우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그곳에서 얼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웅덩이가 얼마나 깊거나 큰지, 얼음이 다시 얼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유로파의 얼음 및 환경에서는 위성 표면에 내리쬐는 목성의 강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유로파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이제 유로파에 짠물 바다가 있을 거라는 사실로 돌아가 볼까요? 위성 표면의 붉은 줄무늬는 화학 성분 때문에 이런 색을 띠는 걸 수 있습니다. 물과 염분이 얼어붙은 혼합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구성은 지구에서 알려진 어떤 물질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드문 경우죠. 유로파 표면의 노란색 반점은 염화나트륨의 존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물질은 식용소금으로 잘 알려져 있죠.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유로파의 조건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물, 식용소금, 동결 온도, 고압을 결합하면 새로운 종류의 고체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유로파의 바다 밑바닥과 표면 모두에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이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2030년경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그때 나사에서 발사할 예정인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이 유로파에 도착하거든요. 이 탐사선은 여러 차례 근접 비행을 통해 위성에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알아낼 예정이에요. 유럽 우주국의 목성 얼음 달 탐사요. 그래서 물론 그런 낮은 밀도의 이 원자들은 서로를 밀어낼 수가 없어요. 진동이 아주 강하다고 해도 예를 들어 모르겠네요. 초신성 말이에요. 그래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영화들이 저희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이 모든 서사시적인 우주 장면들은 사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일어나요.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우주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요. 우선 다른 행성에는 여전히 소리가 있어요. 만약 우주체에 대기가 있다면 혹은 적어도 가스, 물 또는 고체 표면과 같은 게 있다면 소리가 날 거예요.
우리의 경우 대기는 지구 표면에서 약 97km 상공에서 완전히 조용해져요. 거기서부터 하늘이 파랬던 게 없어지고 별이 반짝이는 검은 베일이 시작돼요. 어느 쪽이든 우리는 다른 행성에 착륙하거나 적어도 대기권에 접근해야만 뭔가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든 아주 다르게 들릴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금성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곳의 대기는 엄청 빽빽해요. 과학자들은 농담으로 그걸 진한 화학 수프라고 불러요. 그러니 만약 어떻게든 살아서 그곳에서 말을 할 수 있다면 목소리가 매우 다를 거예요. 훨씬 더 시끄러워지고 더 깊게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기분 좋은 바리톤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만약 지구 대기의 밀도가 더 높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한데요? 그때 우린 뭘 듣게 될까요? 글쎄요,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면 막연하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은 밀도가 아주 높죠? 소리는 공기에 비해 물에서 훨씬 더 빠르고 더 잘 움직여요. 초당 거의 1.6km의 속도로요. 만약 음원이 없는 빈 방에 앉아 있는다면 많은 소리를 듣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머리를 물에 담그고 똑같은 침묵이 여기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혀 조용하지 않죠? 비록 여러분이 늘 존재하는 물 자체의 소리를 무시하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를 바로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정맥에서 어떻게 피가 팔딱거리는지, 심장이 어떻게 두근거리는지, 손가락의 아주 작은 움직임도요. 좀 소름 끼치죠? 이게 밀도가 더 높은 대기를 가진 행성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리고 진짜 대단하죠? 우린 모든 걸 듣게 될 거예요. 후다닥 뛰는 동물에서부터 지각판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요. 에이 하면서 여러분은 다른 행성에도 소리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열린 우주에서 뭔가를 들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묻겠죠? 사실 맞아요. 예를 들어 먼지 구름 속에서요. 우주의 거의 모든 곳에서 먼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별의 잔해이거나 다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모든 것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빽빽해요. 이건 입자들이 서로 밀접해 있는 먼지 구름이 있을 거라는 건데 곧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물론 소리가 아주 작고 매우 짧은 거리에 걸쳐 전송되겠지만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게다가 우리에게는 이미 녹음된 진짜 우주 사운드가 하나 있어요. 이건 우리로부터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은하에서 왔어요. 나사가 2003년에 이걸 기록했어요. 우리 음악광들은 이게 피아노의 도보다 57옥타브 낮은 B 플랫인지를 알고 싶어 할 거예요. 키보드의 왼쪽에 6600개의 키를 추가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주파수가 너무 낮아서 안타깝게도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는 우주선 안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결국 이것들은 작은 공기주머니거든요. 우주복을 입으면 여러분은 자신의 호흡이나 우주복 안의 혈액순환까지 소리를 매우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란히 비행하는 두 명의 우주비행사는 서로를 들을 수 없어요. 엄청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쳐도요. 꽤 웃기죠? 만약 여러분이 우주비행사인데 뭔가에 부딪힌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주 시끄럽게 들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친구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이 무선 장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든 우주복에서 기어 나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우주선 안에서 일어나는 수다와 소음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보세요. 우주선 안에 공기가 있는데 그게 소리를 전달해요. 그게 금속 벽에 다 통과해요. 그러고 나서 우주선에 기대어 팔꿈치나 무릎으로 배를 만진다면 소리가 귀는 무시하고 뼈를 통해 뇌로 직접 전달돼요. 네, 우리 뼈는 소리를 전도해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들이 음악을 들어요. 이걸 골전도라고 해요. 일부 헤드폰 및 기타 기술에도 사용돼요. 작은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손가락을 귀 위로 올리세요. 거의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잘 닫으세요. 그런 다음 음원을 만져보세요. 예를 들어 음악을 재생하는 스피커와 같이 진동하는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뼈가 피부에 가까이 있는 신체 부위로 만져보세요.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귀를 통해서가 아니라 뇌를 통해 직접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발 열린 공간에서 이 실험을 반복하지는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아마 우주의 소리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 태양이나 다른 행성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런 건 어떻게 녹음해요? 쉬워요. 이건 우주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전자파예요. 다시 말해서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빛과 같은 형태의 전자기 방사선이에요. 이 전자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진공 속에서 이동할 수 있어요. 우주 비행사들의 송신기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해요. 우주 비행사가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요. 음파는 전자파로 바뀌어 다른 사람에게 도달한 다음 다시 소리로 변환돼졌어요. 만약 우주에서 매우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울기 시작한다면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을 거예요. 눈물은 눈알 주변으로 모이게 돼요. 눈이 너무 건조해져서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혀의 표면을 포함해 몸에 노출된 액체는 증발할 거예요. 불에 타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이건 불이 우주에서 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예요. 산소 흐름이 있으면 불이 번질 수 있는데 우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폭발하면 별들은 원래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하지만 어떤 별들은 거대한 초신성 폭발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런 좀비 별들은 꽤 드물어요. 과학자들은 LP40-365라고 불리는 정말 큰 걸 발견했어요. 부분적으로 불에 탄 백색 외성이에요. 백색 외성은 수소를 모두 태운 별인데 그 수소는 이전에는 그것의 핵 연료였어요. 이 경우 최종 폭발은 아마 보통 때보다 약했을 거예요. 별 전체를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별이 폭발하고 싶었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그 물질의 일부가 여전히 살아남은 것처럼요. 만약 우주에 간다면 우주선에 있지 않는 한 우주복을 벗지 마세요. 신체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산소뿐만 아니라 폐에 있는 공기도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이 풍선처럼 될 거예요. 보통 크기의 2배로요. 좋은 소식은 피부가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탄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위안이 되네요. 어떤 게 블랙홀로 들어가면 모양이 바뀌고 스파게티처럼 늘어나게 돼요. 이건 중력이 물체를 한 방향으로 느리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꽉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요. 파스타의 역설처럼요. 말 나온 김에 원자 하나만큼 큰 블랙홀은 엄청나게 큰 산만한 질량을 갖고 있어요. 은하수의 중심에 궁수자리 A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수십억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갖고 있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만약 소행성이 큰 굉음을 일으켰다 해도 결코 그 큰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예요. 네, 우리는 영화에서 종종 우주선과 우주에서의 전투 소리를 듣지만 그건 근거가 없어요. 소리는 분자의 진동 때문에 퍼지는 파동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박수를 쳐요. 음파는 박수 옆에 있던 첫 번째 공기 분자를 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다음 파동이 여러분의 귀에 닿을 때까지 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리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공기나 물과 같은 분자가 필요해요. 우리 대기권에서는 음파가 아주 잘 퍼져나가지만 우주는 진공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손뼉을 크게 칠 수는 있지만 진동에서 그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분자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엄청 뛰어난 입술 읽기 기술이 있어야 할 거예요. 유성체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반면 인간이 만든 대부분의 파편들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위성에서 로켓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9,000대의 우주선을 발사했어요. 심지어 아주 작은 조각들도 이렇게 빠른 속도라면 우주선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은하, 행성, 혜성, 소행성, 별, 우주물체들은 우리가 실제로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건 전체 우주의 5% 미만을 차지해요. 우주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인 암흑물질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모든 질량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엄청 많은데 우주의 25%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나머지 70% 정도를 차지해요. 다 합치면 100이 되죠? 좋아요.
이제 달을 봅시다. 늘 한쪽으로만 우리를 바라보죠? 이건 달에는 어두운 면이 있고 태양광선은 그곳에 절대로 도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근거 없는 말이에요. 요점은 달이 지구와 중력적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낮과 밤이 있어요. 단지 이 자전이 지구의 자전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달을 볼 때마다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도 태양이 비치는 날이 있는데 어두운 면이 아닌 다른 쪽 면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곳을 찍은 사진도 있어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분화구 중 하나인 남극 아이켄 둥지가 있어요. 이건 텍사스 2개만큼 넓어요. 이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한 가지 썰은 사람들이 실제로 달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곳에 있었던 최초 우주 비행사들의 우주복이에요. 신발 밑창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발자국을 그곳에 남길 리가 없다고 주장해요. 사실 할 수 있었어요. 달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여분의 부츠를 우주복 위에 신었고 그 밑창은 달의 발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달을 떠날 때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았고 문워크가 끝났을 때 던져버렸어요. 거기에 많은 물건들도 남겼어요. 심지어 무게를 줄이기 위해 달 착륙선의 팔걸이도 버렸어요. 이제 모든 아폴로 달 탐사 임무를 포함하면 달에 있는 쓰레기의 총 무게는 대략 187톤이에요. 달 탐사 로봇 몇 대, 우주선 잔해, 6개의 달 탐사선, 그리고 남겨진 모든 실험을 포함하면요. 이건 보잉 737기 3대와 맞먹죠. 태양에 대한 또 다른 근거 없는 이야기는 태양이 노란색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 우주로 보내드리죠. 창밖을 내다보니 흰색이네요. 태양은 우리 대기의 필터를 통해서만 노란색으로 보여요. 공기의 구성과 그 두께는 항성의 빛을 왜곡시킬 뿐이에요. 하지만 별들의 색은 다양해요. 더 차가운 별들은 밝은 주황색과 붉은색이에요. 이건 보통 태양보다 더 오래된, 매우 오래된 별들이에요. 하지만 젊고 아주 뜨거운 별들은 밝은 파란색이에요. 태양은 이 스펙트럼의 중간쯤에 있어요. 소행성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화성의 궤도보다 조금 더 멀리 날아가야 해요. 우와, 소행성대에 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대한 바위와 얼음 덩어리를 피해야 해요. 빽빽한 소행성 구름에 들어왔어요. 아니에요.